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형사소송법 강의 시간입니다. 제1절에서는 수사의 종결, 제2절에서는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공소 제기 후의 수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소 제기 후의 수사 필요성인데요. 수사는 원래 주로 공소 제기 전에 이루어지지만 공소 제기 후에도 제기된 공소를 유지하기 위한 추가 증거 확보나 또는 계속적인 진상 규명을 통한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공소 제기 후에도 수사가 필요한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소 제기 후의 수사를 제한 없이 허용하게 되면 공소 제기에 의해서 심판권을 갖게 된 법원의 심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요. 또 한편 방어권을 행사하는 피고인이 다시 수사의 객체로 취급이 되어서 당사자 지위를 위협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공소 제기 후의 수사는 제한된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공소 제기 후의 강제 수사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피고인 구속은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 구속은 법원의 권한에 속하게 되기 때문에 수사로서는, 즉 수사기관은 수사로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자명하다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로 압수수색 검증인데요. 공소 제기 후에 수사기관에 의한 압수수색이 허용되느냐에 대해서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서는 여전히 허용된다고 봐야 된다는 견해가 있고, 공소 제기 후라면 이제 심판권도 법원에 넘어갔고 또 피고인도 단순한 수사의 객체에서 소송법상의 당사자의 지위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견해가 있겠습니다. 판례는 아래에서 보는 2009도 1412호 판결에서요. 공소 제기 후에 수사에 있어서의 압수수색 검증 규정인 형사소송법 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별도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의 증거 능력이 문제가 되었고요. 바로 위에서 봤던 공소 제기 후에 수사기관에 의한 압수수색 검증이 허용되는가에 대한 과에 대해서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한편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를 예외적으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즉 위법 수집 증거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는 누가 증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먼저 첫 번째 쟁점에 대해서 공소 제기 후에는 그 수소법원을 통해서 압수수색 검증을 해야지 별도의 영장을 받아서 압수수색한 것은 위법하다고 했던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네, 각주 18회 관련된 사안을 써놨고요. 다음에 또 판례를 공부할 기회에 와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법 수집 증거의 예외 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증명 책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계속해서 압수수색 검증에 관해서 살펴보는데요. 한편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피의자 구속 또는 현행범인의 체포 규정에 의해서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저희가 압수수색 영장에 의하지 않은 긴급 압수수색에서 살펴본 바가 있죠. 216조 1항 피의자의 체포와 구속을 위한 피의자 수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호에서는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을 규정하고 있고요. 다만 200조의 2 또는 영장에 의한 체포 또는 201조에 따른 구속의 경우에는 한 가지 요건이 추가가 되었다고 했죠.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입법화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한편 두 번째로 그와 같은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을 할 때이지요. 그리고 이와 같은 이 규정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에도 준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요. 그래서 216조 1항에 의한 영장 없는 압수수색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한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리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죠. 218조에 의한 영장이 하지 않은 압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들을 종합해 보면 공소제기 후라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그 집행 현장에서는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또 218조에 의한 임의 제출물도 압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와 같은 경우는 공소제기 후라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공소제기 후의 임의 수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임의 수사로서 피고인 신문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공소제기 후에 임의 수사로서 피고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신문이 허용되느냐에 관해서는 피고인 신문은 임의 수사이니까 1회 공판기일의 전후를 불문하고 임의 수사를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라는 적극설의 견해와 피고인의 당사자로서의 지위와 모순되고 200조에서 신문의 대상을 피의자라고 명시적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1회 공판기일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인을 신문할 수 없다는 소극설, 적극설과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소극설이죠. 그에 반해서 공소제기 후에도 1회 공판기일 전이라면 수사기관에 의한 피고인 신문을 허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절충설 내지 중간설 등의 견해가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판례는 아래 84도 1646호 판결에서 보시는 것처럼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단지 공소제기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즉 증거능력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적극설의 입장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다음 판례를 보시면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조서나 진술서 등의 성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판례가 되는데요. 앞서 살펴봤던 임의수사에서 공부했던 진술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그리고 참고인이 직접 작성하는 진술서는 어떤 성격, 그 명칭이 자술서가 됐던 진술서인 경우에는 어떻게 증거 능력을 판단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판례에 대해서도 다시 돌아와서 공부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 신문에 대해서는 판례가 좀 오래된 판례이긴 합니다만 적극설의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나아가서 참고인 조사 기타 피의자 신문을 할 수 있느냐, 참고인 조사 기타 임의 수사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판례들이 있는데 논의가 있는데 공소제기 후 참고인 조사를 한다든지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한다든지 공무소에 사실조회를 한다든지 이와 같은 임의 수사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하는데 큰 이의가 없을 겁니다. 피의자 신문은 원래부터 임의 수사로 다루고 있지만 강제적인 성격이 전혀 없다고 보기가 어려워 다소 있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원래 논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밖의 수사에 대해서는 큰 이론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는 예를 들어서 99도 1108호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요.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했는데 검사가 다시 검찰청으로 소환을 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한 것을 추궁을 해서 그 유리하게 증언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진술조서를 작성했을 때 그와 같은 진술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것이냐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이죠. 그러니까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공소 제기 후에 참고인 조사가 이미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내용의 법정에서의 심리, 공판 중심주의 이런 것을 뭐라 그럴까요? 그 가치를 감소시키는 그런 행위들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던 판결이 99도 1108호 전원합체 판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수 의견과 보충 의견 이런 의견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고요.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긴 판례이지만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참 진술조서의 증거 능력을 부정을 했는데요. 그러자 2012도 13,665 판결에서는 어떤 게 문제가 됐느냐 하면 첫 번째 쟁점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의 증거 능력이 없다고 대법원이 위에서 판시를 하자 이번에는 그 증인을 상대로 진술조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위증을 했다라는 이유로 위증 혐의를 조사한 내용을 담은 증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이제 작성하게 되는 거죠. 공판정에서 증언한 증인을 위증죄 피의자로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느냐? 그렇다라고 했던 판례가 되겠습니다. 임의수사라 그래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해서 모든 임의수사가 허용되는 것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진술조서를 작성한다든지 그걸 또 피하기 위해서 위증죄 피의자 신문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판시한 사안이고요. 자, 그 다음 2013도 6825 판결은요.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를 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해서 작성한 진술조서가 증거 능력이 있겠느냐. 재판에서 증언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을 증언하기 전에 수사기관으로 소환을 해서 진술조서를 작성했을 때 증거 능력이 어떻게 되느냐. 2019년 11월 28일에 선고된 판결이고요. 그 다음에 그 참고인이 나중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진술조서의 진정 성립을 인정하고 피고인 측의 반대 신문의 기회가 부여되더라도 역시 진술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인지 쟁점 2에서 나타난 것처럼 쟁점 1에 대해서는 진술조서의 증거 능력을 부정한 것을 저희가 눈치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참고인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증거 능력이 없는 진술조서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한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그 증언 자체 이제는 앞서 작성했던 진술조서나 그 진술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배제해버렸지만 그 진술 자체는 믿을 수 있는지 신빙성을 인정해서 유죄 증거로 삼을 것인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매우 엄격하고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눈치챌 수가 있으시겠죠. 그것에 대해서 판시했던 2013도 6825 판결이죠. 그래서 이 판결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내용이 다소 길지만 비교적 오래되지 않은 판결이라서 전문을 실어 놓았고요. 내용이 적지 않지만 여러분이 역시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그 결론에 대해서는 잘 숙지를 해 놓으시고요. 그와 같은 과정에 이르게 된 판결 경위를 쭉 읽어보시면 기억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실 때 살펴봐 주시고 또 다시 판례 공부를 하는 시간에 좀 더 압축적으로 설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제7장 공소의 제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